지금 20대 때부터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30대가 됐을 때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률과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의 아파트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수익률이 더 높으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죠, 30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음 글입니다. 주식 투자 카테고리에 태양열 투자 부업 아는 사람 있어? 나 흑수저야. 부모님 아프셔서 일도 못하시고 가진 돈 8천만 원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2억 2천짜리 태양열 설비에 모은 돈 끌어서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대출 받음. 대출 이자 제외 월 평균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데 잘하는 사람 있어? 나 너무 걱정돼.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저도 가져와 봤거든요. 사기 감지 하시는 재미남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태양열이면 큰일이거든요. 진짜 태양열이면? 네.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열은 아니겠죠. 설마 태양광인데 태양열이라고 했겠죠? 한전에 파는 거 맞다고 했음. 그럼 태양광이에요. 태양열은 태양광, 네. 요즘 태양열은 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태양열이면 사기죠. 태양열이면 사기고 음. 태양광이면 그래도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옛날 이런 것 때는 태양광을 이렇게 크게 하면은 토지 지목이 임야나 보통은 임야지 임야. 그러니까 산 태양광을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설치를 해놔서 뭐 사업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10년이나 지나면은 지목을 대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때라면은 무조건 이걸 했으면은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폐지가 됐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태양광을 2억 2천만 원짜리 설비를 대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9kg 하는데 대략 1,000만 원 들었으니까 2억이면은 20배인 거잖아요. 20배. 그렇죠? 그러면은 한 200kW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댓글은 2억 2천이면은 100kg 정도일 것 같다고 한전 분이 써놨는데 100kg보단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2억 2천이면 패널 자체가 지금 비싸지 않아서 공사비랑 패널값만 하면은 사실 끝이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는 것 같은데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설비만 이렇게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또 요새 전기값 올린다고 또 정부에서 최근에 뉴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값이 오르는데 수익률이 뭐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뭐 태양열인지 광인지 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대출은 어디서 끌어다 쓰셨는지 이게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설비는 태양광 설치업체 통해서 뭐 설치를 하고 이런 거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대출과 동시에 태양광 그 설치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자를 매달 떼고 남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인 거예요. 내 땅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비추하죠. 아무래도 사기의 소지도 높고 네. 재산금융권인 거잖아요. 돈을 빌린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설치 업체 쪽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업체가 아니라 정확히는 사업하는 쪽 네. 그쪽에서 그냥 할부 비슷하게 나가게 되는 구조일 수도 있고 또 표현을 이제 할부라고 표현을 하긴 할 건데 본인들이 할부 이자 같은 거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떼서 이제 할부 금액을 평소 매달 떼고 이제 남는 금액을 주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구조는 저는 굉장히 비추하고 하려면은 설치 따로 그 다음에 대출 따로 이렇게 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연계가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전에서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발전을 하면은 네. 그 지역에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한전 송전망이랑 연계가 돼야 된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금도 내겠네요. 이거 사업자면 이거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네. 등록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세금이야 뭐 당연히 내야 되고 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금 떼고 나서 최종적인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이자 떼고 세금 떼고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2억 2천이면 태양광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 사면은 1년에 20% 그냥 배당 받는데 그게 낫지 않나? 네. 비과세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이건 부동산 카테고리 글인데요. 아빠가 10년 만에 집 증여 안 받아가면 팔아버린다는데 증여세가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받아? 연봉은 5,300만 원이고 외동딸인데 31년 동안 2억 모음 유유유유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약간 확실히 금수저의 그 향이 납니다. 31년 동안 2억 모은 것도 대단하죠. 많이 모은 건데 재미남님께서는 증여세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임프레시브한 댓글이네요. 증여세 낼 남자 찾으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 내실 겁니까? 증여세가 너무 10억이 넘지? 약간 잠실이라고 했거든요. 잠실? 증여세가 10억이 넘으려면은 증여세가 10% 정도 된다고 치면 30억이 넘는 집이네. 그냥 생 증여를 하면은 10억까지는 안 낼 수 있지. 증여세가 10억이고 각종 비용 같은 게 나오니까 좀 비용 취득세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것까지 이제 합쳐서 그러면 돈이 많이 나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여세 대신에 상속을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아빠가 안 팔아야 되는 거죠. 상속은 죽어야지 되는 죽어야 거니까 30억짜리라는 건데 대출 연납 신청해서 대출 받아라 뭐 가능하긴 하죠. 저렇게 하면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상속세 진짜 40%는 낸 것 같아. 세금은 진짜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유산 총액 과세 방식, 그다음에 유산 취득 과세 방식 이렇게 크게 있고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과액별로 과세하는 게 유산 취득 과세 방식이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 재산 가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해가지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는 게 유산 총액 과세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유산 총액 과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덩어리가 커지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커지는 거예요. 유산 총액 과세 방식으로 가되 공제해주는 금액을 배우자랑 자녀가 다 있을 때 최대 10억까지로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대 10억까지요? 배우자 상속 공제가 크죠.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파는 게 제일 낫죠? 집을 팔아요? 네. 팔아서 그 다음에 팔아서. 증여세 내고 파는데 증여세를 왜 냅니까?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근데 양도소득세. 1주택자면은 양도소득세가 없을 거고 오래된 집이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그 팔고 나면 현금으로 어떻게 자녀를 잘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낫지. 또 부동산을 특제로 저렇게 해버리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20대는 부동산 설거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집은 노년에 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결론 부분만 읽어볼게요. 저 같은 20대는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50대 이후에 인구가 줄고 거품이 꺼지면 상급지에 등기치는 게 갈아타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노년에 집 한 채 필요할 것 같네요. 초상급지에 등기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에 그만 매달리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본인의 소신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재민아님의 소신은 어떠신가요? 여기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20대잖아요. 20대들의 주된 생각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들이 돈을 벌어서 걔네가 집을 사는 거에 미쳐 있어야지 지금 오른 집값을 받아주는 게 되는데 지금 20대들이 안 그래도 인구수도 적은데 집도 나중에 사겠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 주식으로 다 몰려가서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미국 주식으로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있으면 집값은 알아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이 진짜 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한 20대 때만 해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공감도 되고. 지금의 40대들도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의 50대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울의 부동산이 일반 월급으로는 살기 불가능해졌을 시점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서울의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대 때 세운 계획하고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흘러가면서 시점을 살아보면 또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사람 생각이.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시간이 아마 다 증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 20대 때부터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30대가 됐을 때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률과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의 아파트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죠, 30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20대들이 미국 주식을 해서 걔네가 10년 동안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률이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구조적인 면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분도 그 구조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 뭐 이건 당연히고 저성장, 뭐
이거 당연히고 부채? 부채는 뭐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성장은 뭐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 우수성은 우리나라는 지금 노년층 베이비 부머 세대들 네.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주된 자산이 부동산인데 그래서 부동산을 혁신도 못하고 세제 개편도 못하고 하락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들이 사실 기득권이니까 자기들 자산 잃는 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반대인 겁니다. 미국은 그 세대들의 최대 자산이 주식인 거예요. 주식이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서브프라임 때처럼 뭐 아작이 나든 뭐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품이 꼈을 때는 일부러 터트려서 아작을 내는 거고요, 미국은. 그 아작이 내도 미국은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인 거죠, 사실. 중국은 부동산 잡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 지경에 낸 거 보면은 그 차이가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데서 기인을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거꾸로 미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주식을 하락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블이 계속 낀다고 해도 그 버블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 그 버블이 터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팔고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부동산은 그런 게 안 되죠. 그 유동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굉장히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한국이 밀어주는 파도에 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밀어주는 파도에 탈 것이냐 원거리지만 그런 걸 결정을 하셔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부동산, 뭐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 이거는 맞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이 좀 다른 사이가 있다면 부동산은 실제로 살 수가 있잖아요.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떨까요? 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월세살이 좀 지겹고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면은 또 실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사가 자유로웠으니까 여기저기 살아보는 게 오히려 좋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가 생긴다. 이러면은 그렇게 이사 다니기가 쉽진 않겠죠. 쉽지 않죠. 문제는 애가 별로 안 태어난다. 아이를 안 낳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래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이게 좀 가시적으로 역시 이 젊은 층들이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부동산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에 체감하는 때는 10년 후 정도면 네. 저는 10년도 아니고 지금 미국 주식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동월개미 운동이 한창이었던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개미들이 다 말살을 당했다가 이제 한 4년 만에 지금 좀 올라온 거잖아요, 다시. 네.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한국 주식을 거의 안 해요, 보면은. 애초에 미국 주식으로 최근 3, 4년간 워낙에 높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만 돼도 이제 한국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국 주식으로 다 이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2, 3년, 3, 4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년? 네. 10년 좀 안 되게 시간 지나면은 그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영향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게 부동산이 뭐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해도 주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따져보면 사실 미국 주식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뭐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 비슷하게 올랐다는 글이 있던데요? 압구정 아파트가 처음 생긴 게 언제죠? 10년대. 80년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으면은 어땠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냥 월급으로 세이브하면서 예금이자 정도 받으면서 그냥 세이브하면서 일반적인 그 시대상 상태에서 그냥 집 한 채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내 월급으로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는 맞죠. 아파트를 산 사람들. 세월 동안. 근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미국 주식이었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뭐 숫자로 계산해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압구정 강남 아파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처럼 진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갔던 주식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다면은 어땠을까? 근데 보통 지수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지수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수랑 해도 지수가 훨씬 숫자가 잘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험한 세대와 또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어쨌든 세대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고 있다. 그게 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바꿔나갈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입니다. 뭐 이랬다고 해서 미래도 이렇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으니까요. 법칙이 없고 계속 새로운 법칙과 규칙들이 만들어지니까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첨언하자면은 집값이 뭐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봤을 때 내 월급으로 서울의 좋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번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아파트 올라가는 가격보다 그쵸. 내가 미국 주식에서 번 돈이 훨씬 많은데 진짜 아깝죠. 그렇게 재미를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돈이 파킹돼 있는 거를 못 못 견딥니다. 맞아요. 예. 제가 3천만 원으로 30억 만든 한정수 작가님 인터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도 부동산은 아직 매수를 안 하시고 월세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3천만 원으로 30억 만드는 걸 봤는데 어떻게 30억짜리 하나 사서 들고 있겠나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말고 이전 그 부동산 상승기 때 이게 정확히 몇 년이죠? 22년, 23년 그때쯤에 그 반포 아파트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네. 그때 반포 아파트 4, 50억에 팔고 엑시트하고 그걸로 그냥 자산운용사를 차려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때 반포 아파트 그냥 갖고 있었던 것보다 그때 주식을 들어가서 만약에 그렇겠네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했다만. 네.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을 벌게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인기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에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웃고 공감하면서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